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병규리고요.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GV를 이제 극장에서 하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네, 나비님이랑 비비안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는 동안 관객분들은 여기 오픈 채팅방 접속하셔서 너에게 가는 길 관람하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나누고 싶은 감상,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나비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아이는 29살 바이젠더 페노멘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되게 세다. 27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너에게 가는 길 방금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거기서 나비님과 둘이 투탑 주연으로 나왔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지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오늘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 중이시거든요. 두 분이, 활동가 두 분이. 오늘 9일째인데 제가 어쨌든 많은 도움은 못 드려가지고 가서 잠깐 1시간 피켓팅하고 GV 하러 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GV를 하는데 두 분 또 어떻게 또 그간 지내셨는지 관객분들에게 먼저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님 바쁘시니까 제가 먼저. 저는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데 4월 초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한 명씩 걸리는 바람에 저 도미노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걸려서 4월 14일까지 제가 완벽히 집에만 있다가 4월 16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며칠이죠? 19일인가요? 네네. 며칠 안 됐네요.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도 간간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GV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고, 저희가 공동체 상영을 또 불러주신 데가 있어서 또 한두 번,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관객분들하고 만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내일 모레도 국회 앞에서 상영하고 또 국회 앞에서 노상에서 GV를 할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고요. 저는 이제 소방 노조를 하고 있는데 노조 위원장으로 지금 당분간 서울에 와 있거든요. 그래도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지방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꽃이 필 때 한 2주 전에 경북 18개 시도 돌고 또 전남 18개 시도 돌고 하면서 꽃 구경을 길에서 실컷 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또 GV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이제 차별금지법 이제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이 9일차인데, 이제 미르와 종걸님이라는 활동가 분들이 이제 그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를 위해서 사실 국회 앞에서 계속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24시간 운영하면서 이제 시민분들이 또 방문하고 이야기하고 거기가 이제 그 안이 이제 평등의 언어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한번 들려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영화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이제 두 분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다큐멘터리 출연을 하신 거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혹은 촬영을 계속하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었는지, 혹은 또 주인공이 됐다는 것은 또 언제쯤 알게 되셨는지 이런 얘기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혹시 오늘 영화 나는 진짜 많이 봤다 하시는 분 몇 번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2번째시고 2번 이상 없으신가요?
오, 7번. 안녕하세요. 3번. 3번. 아, 네네. 왜냐하면 너무 저희가 GV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7번 보신 혹시 GV는 처음이신가요? 네. 7번 처음 아니시잖아요. 몇 번 오셨잖아요, 그죠? 3번째. 그래서 조금 저희가 더 좀 재밌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 여러 번 봐주신 우리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처음에 한 5년 전에 커밍아웃을 벌써 5년 전, 6년 전 아니 6년 전이 됐네. 2022년이라 커밍아웃을 받고 부모 모임에 이제 저는 한 달 만에 왔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오고 싶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괜찮다, 안 가도 된다 했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 원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뭐 한 번 정도는 가줄 수 있지. 약간 이런 심정으로 처음에 갔었고 그 처음 발걸음이 사실은 이 다큐 영화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 부모 모임에 가지 않았으면 저한테는 이런 주인공의 영광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그 부모 모임에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실 저는 태어나서 성소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첫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첫 경험이 나빴다면 제가 안 갔겠죠. 예, 근데 저한테는 그 경험이 너무 새로우면서도 너무 좋았던 경험이에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고 또 그 세계에 내가 이렇게 아들 덕분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또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됐고 내가 가진 어떤 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저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거 제가 가지려고 가진 건 아니고 사회가 저한테 몰래 이렇게 심어준 편견이 있었죠. 근데 그 편견이 깨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그때는 와장창은 아니었고 조금씩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매달 부모 모임에 가게 됐고 그렇게 간 지 한 1년쯤 됐을 때 다큐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고 감독님이 처음에는 아마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찍는다고 오셔가지고 저희 모임하는 거랑 하면서 찍으면서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주인공은 아니었고 이 단체를 찍는 거기 때문에 나도 n분의 1 한다는 심정으로 이게 사실 영화라는 게 굉장히 접근이 쉬운 매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부모가 여기 있고 우리는 이런 인권 활동을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 저는 약간 그런 사명감에 사실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계속 집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이제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감독님이 또 그렇게 질문을 유도하셨고 그래서 자꾸 뭐 생애사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나부터 해서 제 얘기를 이제 자꾸 하게 되고 아이의 커밍아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다큐 영화를 이제 찍으면서 저 스스로 좀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성장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약간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아서 영화를 찍으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아마 협조를 잘 해서 주인공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예준이가 애인이 생기면서 또 어떤 그 스토리를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서 예준이 덕분에 주인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아비님. 저는 실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이는 어쨌든 지정성별을 여성으로 부여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유치원 때부터 꾸준히 여자아이한테 연애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보다가 초등학교 때쯤에 너는 혹시 레즈비언 아닐까? 그랬더니 이제 또 초등학생도 다 여러 가지를 알잖아요. 이제 알까 모를까 싶어서 이렇게 말을 툭 던졌는데 저희가 아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알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꾸준히 그러니까 그냥 여사친이 아니라 여자친구를 이제 집에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정도에 너는 아무래도 레즈가 맞는 것 같아 했더니 바이에 가까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레즈비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이렇게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제 동성애자라고 다른 친구들이 좀 쑥덕거렸는데 그 쑥덕거림이 좀 불편했었어요. 뭐 그냥 똑같은 친구인데 또 그래서 뭐 그런 친구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좀 레즈비언인 건 괜찮은데 성격이 좀 까칠하니까 네가 성소수자인 건 괜찮지만 그때 성소수자는 개념이 있으면 레즈비언인 건 괜찮은데 성격이 까칠한 게 문제군. 이제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있다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자조 모임이고 위로를 받자고 하는 그런 모임 아닐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별로 위로가 필요 없는데 괜찮아. 뭐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결혼을 뭐 못하겠지만 뭐 파트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손주를 듬직한 사이나 예쁜 손주를 안을 수는 없겠지만 요즘 뭐 사이 중에 듬직한 사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느니만 못한 사이도 많고 그리고 뭐 아이도 결혼을 이렇게 해도 굳이 뭐 아이를 갖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얘가 레즈비언에도 난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별로 위로가 필요 없는데 굳이 가야 할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엄마한테 거기 가자고 하는 건 위로받으라고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좀 성소수자 부모 모임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한가하면 갈게 하고 이제 그 모임을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이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즈비언 딸을 둔 이게 나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정작 저희 엄마는 저를 레즈비언 알고 있지만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넌 트랜스젠더야? 넌 수술도 안 했잖아. 이런 조금 정말 무식한 얘기를 좀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다 설명하기 힘들으니까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트랜스젠더는 좀 수술도 있고 뭐 성별 정정도 있고 군대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레즈비언이나 게이 친구들은 이제 가시화만 안 하면 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자식은 수술 안 한다니 나는 상대적으로 심플하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얘가 수술 안 하고 싶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내가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인데 트랜스젠더인 건 왜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저도 몰랐는데 기억을 못했는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다. 이를테면 얘가 이제 나는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뭐 나는 남자인 것 같아 하면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랬죠. 아무리 여자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그렇다고 네가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비겁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는 또 아이 자신도 본인이 트랜스젠더인 걸 몰랐겠죠. 어렸을 때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도 상처를 많이 줬고 저희 아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동성애자일 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트랜스젠더는 전혀 머릿속에 없었죠. 상상할 수 없었죠. 만약에 제가 트랜스젠더를 주변에서 봤더라면 그리고 외국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아이는 트랜스젠더인 걸 모르니까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라거나 나는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어 할 때 아이를 이제 전문가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해서 이제 내분비과 의사나 심리상담가나 정신의학과 교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만약에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쭉 같이 이제 상담하고 도와주는 거죠. 해서 1차 성징이 나타날 때 예를 들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여성 호르몬을 억제한다던가 그러고도 이제 쭉 지나가다가 이제 2차 성징 나타날 때도 본인의 정체성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 그때는 남성 호르몬을 투여한다던가 혹은 꼭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아도 본인이 찾는 그 아이덴티티를 살도록 부모나 사회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선진국의 얘기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그 정말 그 찬란한 그 유소년기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힘들기 전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부모가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봤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가시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영화를 찍는다. 그러니까 저 부모 모임 나가서 저희 아이가 그런 걸 알고 또
또 제가 나름 진보적인 척했던 부모인데 정말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게 보수적이고 또는 보수적이라고 해도 좀 폐쇄적이고 세상을 너무 몰랐구나 싶어서 저희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이제 언론 그리고 뭐 그런 걸 할 때 저희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느냐. 처음에는 그 얘기도 않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다가 저희한테 혼났죠. 너는 이렇게 언론에도 같이 나갔는데 그럼 난 내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물어봐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매번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할 땐 매번 너한테 물어봐야 되냐? 물어봐야 한대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제 제가 살던 시대의 어른의 방식은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 만나서 우리 아이가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보고 저기 일일이 해라. 그래서 방식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고 또 필요하면 어떤 형태들은 가시화할 때 이제 사전에 물어보고 그런데 영화 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뭐 괜찮다 해서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영화를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했었고 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주연이라고 했지만 이게 주연인지 모르고 감독님이 찍으라는 대로 열심히 찍고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영화 찍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감독님이 나비님이 주연이세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는 모두 n분의 1 주연이죠.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영화 가편집본 나올 때까지 제가 몰랐어요. 가편집본 나오고 나서 제가 감독님께 처음 드렸던 말씀은 감독님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찍었다고 했는데 왜 비비아님하고 저밖에 안 나오죠? 그런 얘기를 좀 했을 만큼 제가 좀 무심했는데 이렇게 저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많은 반응을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 조금의 그 역할로 영화를 찍는데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또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되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영화는 정말 그 안에 출연하는 사람도 있고 만드신 감독님도 있고 또 제작사 또 이렇게 배급사도 있지만 제가 GV를 정말 60번 가까이 다니면서 느낀 결과는 영화를 보고 피드백을 주시는 관객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영화가 완성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주셔서 그 영화의 완성도를 더 높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감독님 질문 있어요. 보시고 하세요.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한결님이랑 예준님 근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약간 그런 질문도 사실 GV 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 예준님과 성주님은 아직도 뜨거운 사랑을 하고 계시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기도 하셨는데 근데 각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GV 갔더니 저한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으셨냐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연애를 하는 게 온 세상에 다 알려져서 혹시 나중에 헤어지거나 하면 내 아이가 괜찮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하셨냐고 어떤 관객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때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으로 그러네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왜 엄마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거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뭐 연애를 하든 뭐 헤어지든 그건 너네 일이고 어쨌든 우리 영화가 좀 잘 된다면 너네가 좀 출연을 해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준이가 출연을 해줘서 참 좋았거든요. 영화를 더 잘 되게 얘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엄마였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 근데 예준이랑 성준 씨도 지금 둘 다 군대를 가가지고 예준이도 양주 쪽에 있고 성준 씨도 울진 쪽에 또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못 만나는 상태로 아마 카톡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자식의 연애사에 꼬치꼬치 캐묻는 엄마가 아니라 가끔씩 성준 씨가 저한테 안부 톡이 오면 둘이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가늠하는 정도입니다. 예,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결이도 영화에서 이제 보였던 것처럼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좀 그때 보내고 있었고 영화 개봉하고 나서 실은 직접 하지 못한 얘기를 영화에서 하면서 이 영화가 개봉될 때 이 영화를 얘가 볼 수 있을까? 그런 정도까지 그때는 정말 위태로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영화 나오고 나서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최근에는 뭔가 직장도 좀 다녀보려고 하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네가 살아만 있으면 되고 또 힘들 때 나 힘들어 뭐 병원을 가거나 상담을 받아야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 나오고 나서 훨씬 감독님 덕분에 그리고 관객 여러분 덕분에 저희 아이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카톡 창에 이제 영화 찍기 전과 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다른 사회, 그러니까 직장이나 이제 친척, 이웃 관계들 안에서 이제 성소수자 부모라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영화 나오기 전에도 사실 걸어 다니는 커밍아웃이라고 할 정도로 커밍아웃을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처음에 아이로부터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 든 그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겠다,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그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겠다는 그 느낌이 제가 왔을 때 갑자기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평생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약간 절망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그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부모 모임 가서도 게이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막 맨날 울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꾸 부모 모임에 나가서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다른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 안에 있는 그 편견이 너무 세서 제가 이걸 말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뭔가 비정상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견들이 이제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2-3달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왜 말을 못하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되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향 자체가 누군가와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절망스러웠고 그걸 할 수도 있지 않나 왜 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지 하는 거에 의문이 들어서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소수자들이 왜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심정을 제가 좀 깨달았어요. 이게 일단 얘기를 해서 되게 좋은 반응을 얻잖아요. 진짜 저한테는 이제 그거죠. 정말 너 부모로서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자식을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니 정말 너 훌륭한 부모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몰랐지만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편견이 있었구나. 나도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나 이런 존재다. 난 괜찮다. 너도 괜찮다고 생각해 주길 바래. 나 여기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고 나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했던 것 같아요. 커밍아웃을 할 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저한테 쌓이죠. 좋은 얘기들이. 물론 하다 보면은 또 종교적인 신념으로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이 높죠. 성공의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공감을 받는 만큼 저도 훨씬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 우리는 누구나 그런 권리를 가진 존재야. 이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커밍아웃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영화가 딱 나오고 나니까 사실 영화가 저의 커밍아웃이잖아요. 정말 세상을 향한. 그래서 일일이 말을 안 해도 영화를 봐라. 내가 주연으로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영화를 봐라.
그게 커밍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사실 이제 비행을 하면 저는 큰 회사를 다니지만 저희가 이제 스케줄 근무여서 매번 인원이 바뀌어요. 조편성을 새로 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봉하고 나서 비행할 때 의식적으로 제가 영화 얘기를 꺼내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개봉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아니요, 매니저님 배우셨어요? 네, 배우는 아니고 다큐 영화를 제가 좀 찍었거든요. 관심 있게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너에게 가는 길. 그러면 이제 막 바로 찾아보더라고요. 찾아봐서 유튜브나 혹은 저희가 지금 OTT 서비스 다 하거든요. TV에서 보실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구매하셔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싸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커밍아웃이 자연스럽게 되고 또 그분이 여러 군데 또 퍼뜨려 줄 거잖아요. 제가 꼭 마지막 널리 알려주세요. 이것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자꾸 커밍아웃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그리고 저에 대해서 공감해 준다는 거는 우리 성소수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오늘도 한 명, 두 명 내가 이렇게 뭔가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왔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성취감이 아주 좋습니다. 영화 개봉하고 나니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뭔가 제가 더 큰 일을 해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굉장히 좋네요. 이런 얘기로 방향이 흘러가도 되나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복을 입고 근무하니까 여름 같은 데는 이제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걸 축제 기간에 보통 처음 프라이드 축제할 때는 여름에 많이 했잖아요. 프라이드 뱅글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좀 화려하니까 이제 저희 상사들이 물어봐요. 서장님이 이제 꼰대 같은 서장님이 자네는 이게 팔목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제 제복에 뭘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저희 아들이 트랜스젠더라 제가 축제 기간에는 퀴어 축제 기간에 이런 걸 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 엄마가 맨날 밖으로 도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서장님께 그러죠. 서장님, 선진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꼭 마치 애들이 이렇게 뭐 하면 이놈 마운트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거 하듯이 근데 실제로 선진국에서 그 얘기한다고 잡아가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막 눈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뭔가 뭐라고 하고 싶은 눈치이겠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막 똥구녕을 내줄 테야 하는 표정으로 눈으로 쏘아보면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이제 걔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서 저 사람은 자기 아들이 트랜스젠더 이게 뭐가 이렇게 자랑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막 자기네끼리 수군거리면 그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트랜스젠더가 자랑이 또 아닐 게 뭐야. 나는 자랑스러운데. 신이 주진 저기 스페셜 에디션. 자식 덕분에 새로운 세상 알게 됐는데 그럴 기회 갖는 게 쉽나? 자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중간에 말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말을 못하고 가요. 생각을 하겠죠. 그 세상 모든 사람이 제 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실은 생각해보면 하느님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다 안티가 있었는데 뭐 제가 뭐라고 모든 사람이 날 지지하겠어. 하지만 그건 무디네 생각이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족들에게도 저희 아이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할머니나 외가 할머니나 친가 저기 부모님께 할아버님께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외할머니에게는 외갓집 식구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언니가 저희 한결이 이모죠. 되게 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그리고 막 이런 저기를 하겠죠. 염세 쪽이겠죠. 하지만 조카가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멈칫하더니 그러더라고. 그래 너는 전부터 좀 그랬었지. 그게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를 바로 해주시려고 하고 너희 이제 형부도 아 그래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엄마가 조금 약간 뭐 여자가 남자 사랑받고 살아야지 좀 우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한결이 외할머니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엄마도 왜 아빠 사랑받고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저기 하고 또 제가 이제 저는 이혼을 좀 오래전에 했는데 그래도 시댁 식구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죠. 하지만 뭐 명절 때 찾아가지는 않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명절 때 커밍아웃을 할 테니 같이 가서 얘기를 좀 해달라. 제가 생각하는 저희 시아버님은 한결이 할아버지는 되게 이렇게 식이 높지는 않지만 되게 호탕하신 분이라
그거 갖고 특별히 이렇게 혐오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저희 아이가 나는 할아버지 좋아하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화내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너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놀라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예상외로 또 혐오 발언을 한다 그러면 걱정 마라. 내가 그 명절상을 뒤집었고 미소를 잡고 나올 테니 걱정 마 하고 이제 갔는데 막상 할아버님이 80세가 넘으셨어요. 저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셨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할아버니까 손주가 남자다, 트랜스젠더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엑스시아버님이죠. 저를 보시더니 너 그래? 그게 이렇게 아우뚱하시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은 TV를 보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TV에 몇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는데 저희 시아버님은 너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한 번 왔으니까 자주 올 거니? 그것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주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한결이 이름을 안 바꿔도 되냐? 이렇게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그 어른들이라면 뭐 종교나 이런 본인이 살고 있는 어떤 경험했던 세계와 상관없이 아니 우리 손주가 또 조카가 그렇다는데 그리고 본인이 괜찮고 본인 부모가 괜찮다는데 뭐 굳이 거기다 더 말을 섞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건강은 괜찮니? 한결이 건강은 괜찮니? 그 걱정 좀 해주시고 뭐 그렇게 오픈을 했었죠. 이 얘기에서 아마 이렇게 혐오를 표현한 사람은 면전에서 표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면전에서 표현을 하면 입을 쫙 찢어버릴 줄 아는 표정으로 제가 늘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아이에게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당당하게 그것도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실제로 면전에서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모임 가면 보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저희가 피켓팅을 하는데 저희 그 모임에 한 되게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피켓팅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이게 성소수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미국에 살아서 알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 저희 지원님이 그러면 저기 지지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원님이 바로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딱 이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하느님이 했더니 하느님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러고 그 사람 입을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앞으로 저도 써먹으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단골 질문. 부모님께 이제 커밍아웃을 준비 중인 당사자, 성소수자 사실 홧김에 커밍아웃을 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되고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당사자도 알기 때문에 뭔가 더 공들여서 하고 싶다 해서, 그러니까 사실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정성스레 써서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 예준이가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편지를 엄마 아빠에게 주고 집을 나오면서 그 두 가지 감정이 막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뭔가 커밍아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내가 왜 이렇게 부모에게 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걱정을 하고 긴장을 하고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모에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해서 부모가 나를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내가 왜 가지지 부모에게. 그런 자신에게 좀 화도 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게 아마 부모 어떻게 보면 약간 가스라이팅 같아요. 뭔가 부모에게 나는 좋은 자식이어야 되고 혹은 부모에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우리 사회에 흐르는 어떤 그 가스라이팅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커밍아웃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나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나비님이 나중에 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때 하라는 얘기를 늘 하시는데 저는 좀 죄책감으로 시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체를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나의 어떤 사생활이잖아요. 사실 성인된 자녀가, 자식이 무슨 부모에게 다 일일이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난 내 사생활은 나는 이런 사람이 좋고 난 이런 연애를 해.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나는 알려주고 싶고 엄마 아빠랑 이런 얘기를 공유하고 싶고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큰 성인된 자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다, 이런 내밀한 얘기를 나와 함께 나눠준다고 너무 선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커밍아웃을 받을 때 충격은 받았지만 그 이후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 나 커밍아웃 받을 만한 부모구나. 자식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모구나 하는 어떤 약간 저에 대한 프라이드? 아, 내가 아이한테 굉장히 신뢰를 주는 부모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전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제 자신이. 제가 좀 자기애가 강한 편이라. 그래서 이런 선물 같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사고를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선물처럼 이렇게 엄마에게 엄마 나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야. 그래서 엄마가 함께 내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 나의 세계를 좀 알려고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엄마랑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세계로 초대를 하는 건데 그걸 나는 거부하겠어? 하면 그건 그냥 전적으로 부모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냐에 따라서 뭔가 자녀를 정말 참되게 수용하는 속도나 시간도 다르시더라고요. 저희 부모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쭉 보니까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참된 수용으로 못 가시는 부모님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부모의 몫이에요. 나는 알려주고 싶으면 알려주고 알려주기 싫으면 안 알려주시면 돼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알려줬는데 부모님이 못 받아들이고 이러는 거는 그냥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공부를 더 하시든지 가치관을 바꾸든지 세계관을 넓히든지. 근데 저나 나비님은 그걸 잘 했죠. 그래서 배우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GV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내 아이로부터 이런 선물을 나는 이게 선물인 줄 알아챘다는 거잖아요. 잘 알고 잘 받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변했고 내 세계관이 넓어졌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아이에게 늘 감사한다. 그리고 우리 예준이한테도 늘 그 얘기를 해줘요. 네 덕분에 엄마가 배우가 됐고 GV도 이렇게 가서 선물도 받고 꽃다발도 받았다. 이런 자랑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뿌듯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맞는 게 한국에서 커밍아웃을 받은 부모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받을 만한 부모가 아닌 거죠. 저는 받을 만한 부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분들이 조금 그런 생각, 좀 무거운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까지. 네. 네,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커밍아웃을 할 때 이렇게 잘 받아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모도 많겠죠. 그래서 그럼 언제 커밍아웃 할 때 가장 좋냐라고 물어봐요. 본인이 생각하는 커밍아웃이 가장 좋은 때는 부모님이 좀 편안할 때, 일이 잘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보통 이러죠.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찮으시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동생이 수험생이거나 근데 그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죠. 나이 드신 부모님은 다 거지든 아프고 집에 우환은 다 있고 고등학교 수험생 아니면 대학교 수험생, 취업준비생이라도 하다못해 형 취업준비라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어느 때가 좋으냐를 따지면 본인이 괜찮을 때가 저는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아프실 수도 있고 사업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여러 가지 핑계와 충격과 이런 것을 이 당사자한테 이렇게 죄책감을 다 당사자한테 수사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제약의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괜찮을 때 죽고 싶지만 회복될 수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안전할 때. 그 얘기를 속수무책으로 다 듣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있을 집도 없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계속 부모에게 고통을 다 받아야 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공간적으로 독립되었어도 부모한테 너무 깊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힘들겠죠. 그럴 때 말고 가능하면 경제적 공간 또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부모님이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더라도 내가 괜찮다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 싶을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가 아니고 만약에 본의 아니게 아우팅이 되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힘들면 안전이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부모님은 보통 이래요. 아까 저희 그 가족들의 경우도 그랬고 본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어떻든 간에 자식이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자식과 평소에 친밀하거나 그런 상식이 조금 많이 이렇게 합리적 오픈된 부모님 같으면 자식을 지키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처음엔 힘들어도 하지만 시간을 들이고 기다려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노력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비방울처럼 노력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버림받기 전에 부모를 먼저 버리세요. 그게 본인이 사는 방법이고 오죽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실은 커밍아웃을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그게 가족의 평온을 깨겠죠, 당연히.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에 약간의 미안함이 있지만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가족의 평온을 깨기 힘들어서 내가 커밍아웃을 정말 절박하게 하고 싶은데 해야만 하는데 못하면 내 존재가 부서지니까요. 내 존재가 부서지는 것보다는 가족의 평온이 깨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너무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계속 온다. 그러면 먼저 가족과 안전 이별을 하면서 죄책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은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너 때문에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부모가 더 이혼하게 생겼어라거나 너 때문에 아픈 사람이 더 아파서라고 하는 건 그건 핑계고 부모의 나쁜 자식에 대한 뒤집어 씌우기입니다. 정말 좋은 좋다기보다도 정말 가족은 힘든 일 있을 때 오히려 뭉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비난하지 않아요. 좋은 가족은, 좋은 부모는.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힘든 일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자식한테 비난하거나 그런 식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건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그 좋은 부모가 아닌데 자식이 꼭 좋은 자식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 감독님 질문 여기 여러 개 있던데. 네,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읽기가 조금 민망해서 하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랭크인 이제 예정이 올해 이제 제가 다른 크랭크인 하실 예정이 있는 영화가 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제 제가 직접 영화를 찍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이제 다른 감독님이 이지윤이라는 감독님이 이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댄스 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 9월 그러니까 여성영화제 시즌에 맞춰서 아마 프리미어 공개될 것 같은데 그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OTT 관련한 질문도 주셨는데 아까 비비안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미 이제 OTT에서 구매해서 영화를 보실 수는 있고 근데 OTT 안에 정말 바로 재생될 수 있게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구매해서 이제 별도로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극장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 후배님을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이따가 인사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질문 이어가 보자면은 성주님 어머님이 이제 마지막에 아버님한테 이야기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 후속 이야기를 비비안님께서 좀 전해주시면 네. 감독님이 빠뜨린 질문이 있어요. 해외 상영. 하십시오. 먼저. 맞아요. 해외 상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호주의 마디그라 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카고 아시안 팝업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또 관객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아닌데 어쨌든 상을 받았다 그래서 되게 의미 깊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키어 이슈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나라들의 대만이나 태국 같은 곳에는 판권이 팔렸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이슈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도 원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해외 영화제들에 대한 상영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 나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게 조금 더 영화제나 이런 데 초청을 받으면 홍보해서 관객분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준 어머님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 성준 씨 어머님이 아버님한테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하겠다고 하신 그날 가서 하셨고요. 그날 부모 모임 끝나고 부산 가셔서 하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조금 이제 약간 되게 순하신 유약하신가 봐요. 그래서 조금 충격받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성준님이랑 어머님이랑 워낙 더 친밀한, 그러니까 원래 좀 떨어져 살다가 커밍아웃을 계기로 약간 자식을 찾은 기분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준 씨도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울진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가서 침을 놔드리고 막 엄청 친밀하게 잘 지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옆에서 부러워하면서 본인도 어떻게 좀 껴볼까 하신다는 얘기를 GV에서 해주셨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가정도. 그리고 하나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사실 요즘에 혐오의 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이제 성소수자를 향한 어떤 되게 부정적인 게 과시화를 하는 되게 정치인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 영화 안에서도 이제 인천 키퍼에 대한 장면이나 혹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에 관한 것들로 사실 당사자분들도 되게 많이 상처를 입었었고, 이제 부모님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심적인 타격을 입으시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뭐 지금 여기 관객분들께 혹은 본인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좀 더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아니면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천 기어축제 때 정말 그 폭행을 당하고 또 막 찢기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느낀 생각이, 애들이 정말 이런 세상에 사는구나. 이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언어적으로 폭력적인 세상이 아니라 진짜 폭력을 당하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사람들을 무슨 언어로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구 중에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퀴어 축제 가면 계속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퀴어는 뭐 대략 잡아도 어느 문화권이나 5%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니까 250만 명. 우리 공무원이,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120만 명. 현역군인이 60만 명이라는데 그 많은, 그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퀴어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좀 그런 어떤 억압적인 분위기인가. 그런데 이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이라는 데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악보를 다는 사람들은 전체의 0.06%,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머지 99%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뭐 당사자 혹은 지지자들인 LI들이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88%가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데 그 소수의 사람이 저렇게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전에 호주제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주제 바뀌지 17년이 지났어도 괜찮잖아요. 호주제 바꾼다 그러면 제 기억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정말 신문 일면에 그 안동 지역 그 어르신들이 갓쓰고 나와가지고 세상이 망한다고 이렇게 항상 일면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호주제 바뀌고 아무런 일 없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게 법은 그렇게 바꾸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너무 이게 그 무력감에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이 되면, 그리고 지금도 그 국회 앞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꽃길 있고 다 탄탄한 인권 선진국에 산다면 그 운이 좋은 국민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 살아도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운이. 저희가 이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없는 길을 열고 만들고 하는 기회를 가진 위대한 일을, 작지만 위대한 일을 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될 거고, 우리가 세상을 다 바꾸진 못해도 우리가 바뀌고 내 옆에 사람이 바뀐 만큼은 세상이 분명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나아가서 사람의 정말 자유권, 평등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그 벽돌을 하나씩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힘내고 우리끼리 자주 많이 또 연대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결혼. 감독님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에서 기자회견을 한 장면이 저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7년부터 사실 활동을 좀 시작했으니까 한 2년 만에 저런 기자회견을 처음 했는데 사실 저 때 엄청 좀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고 그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뭔가 이게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어떤 자기 안에 가진 편견을 깨려면 내가 가진 권리를 인식하는 게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결혼이 권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이 결혼을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동성애자랑 본인은 너무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싶대요. 근데 결혼을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내가 가진 권리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렇다면 누구나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해야지. 사실 그걸 국가가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그건 욕구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동성혼이 법제화된다고 모두 다 결혼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혹은 뭐 동성혼이 아니더라도 생활동반자법도 지금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 가족이고 저희랑 반대편에서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상성, 가족의 정상성.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저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다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혈연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된 거, 그게 사실은 저는 저희 아이와 제가 새로운 뭔가 관계를 맺어서 굉장히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동성혼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샜지만 어쨌든 누구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뭐 누구랑 가족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평등하게 다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차별금지법 그 천막농성 단식 투쟁하시는 데 가서 피켓팅을 하고 왔는데, 그 반대 세력들이 와서 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막 너무 진부한 멘트를 막 써서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피켓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서서 한 시간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약간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눈빛만 봐도 제가 마음이 스르르 녹고 말이 막 아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편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비님하고 제가 나비님한테 참 많이 배우는데, 나비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이 안 변한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한 만큼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한 4, 5년 동안 엄청 변했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고 한 조금 1cm라도 변하셨으면 그만큼 세상이 사실 나아간 거거든요. 세상은 후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쭉 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 나비님도 이제 영화는 사실 관객분들이 완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만들고 나서 관객분들이 조금 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되었다면 이 시간이 그래서 이 극장 밖으로 나갔을 때 조금 더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이 이상하지만 4월 23일에 이제 차별금지법 집중 집회가 토요일에 이제 국회에서 열리니까 영화 끝 마무리에 집회 홍보를 하는 열리니까 그때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또 함께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찍고 가세요. 아니에요.